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롤을 하고 있는 최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단내 개발자를 위한 AWS 생존 가이드라고 적었는데, 이제 저희 트렌드랑 그리고 현대화 과정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전에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AWS에 입사하기 전에는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는 넥슨에서 일을 했었고, 넷마블이나 여러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QR 코드 넣어 놨는데, 링크드인 일촌 신청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맨 끝장에도 넣어 놨으니까, 네, QR 코드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먼저 이제 단넷 워크로드를 위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단넷 워크로드에 적합한 저희 AWS의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다들 AI 어시스턴트를 다 사용하시죠, 개발하실 때. 그래서 그 AI에 관련된 내용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내 워크로드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좀 들어가기 앞서서 제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을 제일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게임들은 커넥션을 항상 맺고 있는 이 TCP/IP 소켓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 서버를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첫 커리어는 C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 기반의 소켓 프로그래밍을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거의 OS는 윈도우나 리눅스 요렇게 어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대학생, 이제 주니어 개발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애니팡이나 뭐 이런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모바일 게임이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어요. 이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제 게임 업계는 모바일 게임의 그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게임 서버 개발자들한테는 챌린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TCP/IP 소켓 통신하시던 분들이 웹서버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좀 커리어의 전환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모바일 게임을 C#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ASP 다메 기반으로 API 서버를 개발했었고, 이 당시에 그 넷마블에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넷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개발자 중에 한 명이고, 이 당시에 방금 키노트 해 주셨던 남정현 님이랑 오늘 또 이후에 세션 해 주실 최은배 님이 주최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 좀 국한이 되어 있지만, 이 단넷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단넷 개발자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할까.'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전 세계 개발자는 2025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700만 명이 넘게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 정도가 단넷 개발자예요. 그 굉장히 큰 비중이죠. 거의 한 8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이 이제 단넷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AWS 안에서도 탑3에 들어갈 만큼 단넷 환경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AWS 입장에서도 이 단넷 개발자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여정을 보면, 아까 남정희 님 큐노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를 출시한 이후로 이제 4.8 버전에서 이제 더 이상의 버전 업데이트는 중단을 했죠. 그리고 유지보수 모드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안 패치나 이런 유지보수의 버전 업데이트 그 패치 정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트렌드를 지표를 보면은 점차 이제 사용률이 점유율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단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10 LTS 버전까지 지원합니다.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도 당연히 단넷 10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단넷이 이제 신규로 개발되는 단넷 워크로드에서는 거의 대부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넷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많이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 그 .NET 프레임워크는 윈도우 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생성형 AI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기존보다 이 현대화에 대한 속도가 거의 4배 정도 빨라진다라는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를 진행했던 고객이 제공해 준 지표가 이제 한 4배 정도 더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단의 프레임워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검토를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이제 클라우드로 그 마이그레이션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식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 그대로 옮기시는 걸 먼저 시도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던 데이터 센터,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도할 때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상시로 운영하는 서버 비용은 사실 클라우드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마 이제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실 때 CPU 사용량을 보시면 뭐 70% 80%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그 낮게 사용하시잖아요. 한 30% 40%. 근데 이게 CPU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잘 운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가공되기 때문에 리소스를 적게 쓰면은 이거는 서버 스펙을 잘못 산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CPU를 이제 적당히 쓸 수 있게끔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저희는 이제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적당한 서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사이징을 잘하면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탄력성 개선이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은 뭘까요? 자동으로 확장되고 자동으로 축소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고 요런 것들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아마 그게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트래픽이 없을 때는 적은 수의 서버를 유지하다가 트래픽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확장되게끔 하는 이런 탄력성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면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도 효율적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모니터링을 개선한다거나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를 도입한다거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화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거나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현대화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처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를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한번 옮기고 서비스 운영하면 그거를 이렇게 대격변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화 과정이 좀 기술 부츠로 남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근데 요즘은 생성형 AI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이랑 현대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전환한 상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그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크로스 플랫폼 단넷으로 좀 전환하는 고객분들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화 시켜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AWS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 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뭐 AI, ML 다양한 분야의 그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는 컴퓨팅 영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로드에 적합한 AWS 컴퓨팅 환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지 한번 좀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여기에는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AWS에서 서버는 EC2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컴퓨팅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C가 2개 들어가서 EC2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인스턴스 유형이 현재 1000개가 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뭐 혼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너무 많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 CPU 자원을 많이 쓰면은 CPU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메모리 최적화, 아니면 고속의 통신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인스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클라우드의 장점이고, 인스턴스 이름 규칙을 보면은 이게 어떤 부분에 좀 특화된 인스턴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보면은 C는 유추할 수 있듯이 CPU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좀 CPU 사용량이 높다라고 하면은 요런 인스턴스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숫자는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최신 세대의 서버 스펙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는 추가 기능들인데, 예를 들어서 저 G는 AWS에서 제공하는 ARM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거든요. 그래서 그래비톤이라고 하는데, 예, G라는 의미, 그다음에 네트워크 최적화 뭐 이런 게 이제 and 뭐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티셔츠 사이즈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점점 서버 스펙을 크게 유연하게 조정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의 좀 발전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제가 그 2015년에 보면은 안나푸르나 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마존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AWS 클라우드에 딱 적합한 하드웨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기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2017년에 나이트로 시스템이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그 AWS 컴퓨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인스턴스 유형의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거고, 하드웨어 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어떤 행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드웨어가 AWS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안에 탑재되는 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EC2라는 거는 그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서버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화된 VM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인스턴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가상화 기술로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서버는 실제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 서버예요.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된 VM 하나하나를 저희가 EC2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상화 관련해서 좀 잘 아실 텐데, 가상화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VM에 들어가서 만약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어떤 패킷을 전송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바로 갈까요? 아니죠. 중간에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그걸 이제 물리적인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통신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디스크 IO가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바이저가 부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는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이 EC2 인스턴스 서버에 물리 그 컴퓨팅 리소스를 같이 쉐어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보다는 그 서버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AWS도 당연히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하드웨어 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는 그 수행하는 기능을 하드웨어로 오프로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하는 그 부하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송신이나 디스크 IO 같은 연결 작업은 이 나이트로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C2 인스턴스는 가상화된 컴퓨팅 리소스인데 거의 베어메탈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AWS에서 지원하는 아키텍처도 한번 볼게요. 프로세서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많이 사용하시는 X86 아키텍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기반의 아키텍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기반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AWS에서 안나푸르나 랩에서 제작한 그래비톤이라는 자체 칩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레이스 칩도 지원을 하고 애플의 실리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암 기반 아키텍처의 장점은 발열이 적고 또 고효율이고 전력 소비량이 좀 적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뭐 냉각기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 암 기반 아키텍처가 EC2 인스턴스로 활용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좀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단넷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암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대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넷이랑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니까 더 이상 윈도우즈 OS의 라이센스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라이센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좀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암 기반 아키텍처의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비용으로 서버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갖고 현대화 과정을 할 때 이 저희 AWS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AWS 트랜스폼이라는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제 단넷뿐만 아니라 뭐 VM웨어나 메인프레임 이런 다양한 레거시 환경의 그 워크로드를 이제 AWS 리눅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단넷 그러니까 그 AWS 트랜스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강병천 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동작 방식만 좀 설명을 드리면 AI 에이전트가 기존 환경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변환된 코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전환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현대화 과정을 진행을 해요.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 AWS 트랜스폼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100% 자동으로 변환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워크로드마다 뭐 새로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 변환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 자동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로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패에 대한 그 레포팅이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동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트러블 슈팅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걸 한 땀 한 땀 다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신규 로직을 구현한다거나 인프라를 개선한다거나 트러블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코딩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법을 가이드 드리려는 건 아니고 AWS에서 제공하는 그 AI I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바이브 코딩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코드 그 AI를 활용해서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대부분 이제 프롬프트를 전달을 하고 AI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구현해 줘."라고 이게 AI한테 전달을 하면은 이 구현을 하기 위한 기획부터 기술 스택 선정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결정, 이 D가 디시전이거든요. 그래서 결정들을 AI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리액트 기반으로 프론트는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뭐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엔드는 단넷으로 하고 싶었는데 파이썬으로 개발이 된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그 ID는 좀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AI가 모든 걸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 하는 프로세스랑 비슷하게 동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고 설계문서를 만들죠. 그걸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AI가 만들어낸 명세서와 설계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코드 작업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AI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정확도 높은 결과물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WS의 AI 아이디는 뭐냐면 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스코트가 굉장히 귀여운 유령의 그 아이콘인데 요거는 이제 VS 코드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2025년도에 스택 오버플로우 그 서베이 결과인데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오픈 소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키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게도 내부적으로는 AI 에이전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LI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CLI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CLI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스펙 기반 개발이라는 겁니다.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명세서를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스펙 기반 개발이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를 굉장히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좀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도 AI가 좀 찰떡같이 알아듣고 명세서를 작성을 해 줘요. 그럼 그 문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고 AI가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설계 문서에는 뭐 API 명세서나 데이터 모델링이나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작업 리스트는 실제로 AI가 어떤 영역들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태스크 리스트를 좀 만듭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코드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개발하시는 프로세스랑 되게 유사하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에 미리 그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사실 회의록을 넣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기획자랑 같이 회의한 내용을 넣어놓고 이거 기반으로 코드를 구현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채팅창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키로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듭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할 게 있다고 하면은 변경하고 다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탭이 이렇게 있는데 리퀘어먼트 옆에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가보면 이제 요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나 그다음에 실제 이 기술 스택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또 클래스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명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수정하실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넘기면서 할게요. 네. 지금은 약간 수정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는 거고 좀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랑 설계서가 다 작성이 됐으면 이 두 개의 문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실제 어떤 코드를 구현할 건지에 대한 태스크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현이 완료되면은 이게 체크를 하나씩 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 코드를 작성하고 뭐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백엔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쭉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지금 보시면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가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행 과정에 만약에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을 하면 알아서 다 수정을 해요. 그래서 어 잘 동작하는 그 결과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실행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AI 명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잘랐어요. 그래서 AWS 안에서도 이 키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IDE 표준으로 저희는 키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그 리인벤트라고 하는 AWS의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AWS CEO가 발표한 그 소개한 내용 중에 AWS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키로를 사용해서 원래 이제 30명 개발자가 18 개월 동안 개발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키로로 이제 6명 개발자가 76일 만에 완료한 이런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 팀에서 키로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배운 내용들이 뭐였냐면 개별 업무를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 집중을 해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목표를 주어 주고 이 목표를 위해서 AI가 동작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레슨 런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바이브 코딩하면은 선형적으로 명령하고 기다리고 명령하고 기다리고 요런 식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 에이전트한테 여러 개의 작업을 같이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는 쉬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간에만 일하고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AI는 24 시간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AI가 실행해서 테스트도 여러 번 반복하고 기능 구현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게 롱러닝 할 수 있는 게 하도록 구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프론티어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약에 우리가 출시한다고 하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죠.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보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안을 항상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배포를 했을 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트러블 슈팅이나 뭐 여러 가지 장애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프론티어 방금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레슨런을 접목한 프론티어 에이전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방금 설명했던 키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 에이전트라는 게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보안적으로는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보안 스캔이나 뭐 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보스 에이전트는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새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깨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근본 원인 루트 커즈를 찾아냅니다. 네. 고런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그중에 오늘은 제가 키로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자율 에이전트라는 걸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채팅창 기반의 그 AI한테 일을 시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동료한테 어떤 작업을 부탁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주세요."라고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AI한테도 일을 시켜 놓고 이제 비동기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현이 완료되면 이 AI 에이전트가 플리캐스트를 던져요. 바로 이제 코드에 머지않은 게 아니고 플리캐스트를 만들고 실제 구현된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적어서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코드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해 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사람처럼 동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은 이건 IDE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건 웹 브라우저에서 명령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기 제가 넘버링을 달아 놓은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하나의 레파지토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많이 구현을 하고 특정 API 서버에 변경된 거를 다른 API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경우에 여러 레파지토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정을 해 놓고 채팅창에 그 구현할 내용을 명령을 내리시면 그걸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코드를 작업하는 환경을 샌드박스 형식으로 격리된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안이나 좀 그 우리 프로덕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런 것들은 좀 방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화면을 보면은 요게 이제 실제 명령을 내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항목을 보면은 구현이 완료됐을 때 저렇게 PR 리퀘스트가 링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PR 리퀘스트가 날라와요.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 오늘 행사 참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MVP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요 저희 단내 유니버스 요번 행사에 간단하게 이제 퀴즈 형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세션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하셔서 테스트해 보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스펙 기반 개발로 정말 20 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하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을 작성하게끔 요거는 IDE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 배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CDK라고 해서 IAC 잘 아시죠? 예, 인프라를 코드화시켜서 작성하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AWS에 배포할 수 있는 코드 작성을 또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키로 같은 경우에는 스펙 기반도 제공을 하지만 바이브 코딩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고 바로 구현하고 질문하고 바로 구현하고 요런 방식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떤 작업은 요구사항 명세서부터 상세하게 작성하고 시작해야 되는 코드 개발 요구사항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AI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좀 필요하다 이거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스펙을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건 바이브 코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배포 관련된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키로가 판단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 프로비저닝에 대한 30분 걸렸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UI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업무 시간에 여기에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비동기로 아까 자율 에이전트한테 시켜 놓고 다음날 그냥 플리캐스터 확인하고 요런 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현을 간단하게 해 보실 수 있다 라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을 좀 랩업을 해 보면요. 기존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서 발생했던 좀 확장성, 유연함,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고런 것들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 .NET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실 때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전환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러블 슈팅이나 아니면 새롭게 구현해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네, 스펙 기반 개발, 아까 설명드렸던 키로 기반의 스펙 드리븐 개발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뒤에 AWS 부스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링크드인 일춘 신청 아니면 뭐 다른 소셜 커뮤니티, 또 저와 인사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QR 코드로 일절 신청 주시면 제가 어 수락하고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